안녕하세요. 교포동 행복부동산 민재서입니다. 1월 들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가 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날 그야말로 전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대대적인 정책을 발표하였고, 또 분양권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든지 전매 제한을 축소한다든지, 또 분양권 시장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PF나 ABCP를 대출로 전환한 그런 제도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주로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생각하면은, 이번에 지난 1월 6일 날 발표된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전체를 흔들 만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도시혁신 계획인데요. 도시계획 혁신 계획인데요. 이것이 그야말로 단순히 주택시장이나 토지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확 바꿀 정책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고, 또 해당 지역이 어딘가를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투자 활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를 보면은 도시계획 혁신 방안 이렇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발표 날짜는 1월 5일자인데 보도는 1월 6일부터 하게 되어 있죠.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지 필요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용도 지역제를 근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 익숙하잖아요. 도농관자,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부전지역, 또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서 해당 그 지역에 맞게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제한되고, 또 서로 다른 시설이 겹치지 않도록 탁탁탁 못질을 하고 칸막이를 다 막아놨던 것이죠. 이제 그러던 것이 사회가 발전에 따라서 이제는 그런 벽을 가진 제도 가지고서는 더 이상 우리 시대의 발전상을 반영할 수 없다,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컴팩트 시처럼 한 지역 내 도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거, 상업, 또 문화 이런 걸 다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나가겠다는 것이 도시계획 혁신 방안인데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도를 바꾸게 된 이유는 현재 용도지역제가 무려 88년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도지역에 이 울타리를 함으로써 이 일집도 내에서는 자유롭고 복합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적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도시계획 혁신의 방향을 어떤 쪽으로 잡고 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려보면은, 첫 번째는 도시 기능을 복합화하겠다. 단순히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제한된 용도가 아니라 그 주거지역 내에서도 기능을 높여서 필요한 상업시설이 들어가겠다든가 이렇게 벽을 막 물어오겠다는 얘기죠. 또 도시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가 입지가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너무 용적률이란 틀에 갇혀놓다 보니까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용적률을 가감히 높여지는 그런 집착화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 도시계획도 좀 더 유연화하고 광역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시군구 단위, 광역시 단위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것을 가급적이면 통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 이제는 관주도 일반적에서 민간도 이렇게 제한해서 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허물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도시혁신 과제로 두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3종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공간혁신구역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요. 아주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생활권 도시계획 제도화. 이것은 N분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15분이면 15분, 30분이면 30분. 그래서 한 생활권 내에서 30분 생활권 내에 다 무슨 일이 되올 수 있도록 그 내에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문화시설, 또 필요한 의료시설 이거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시행하겠냐 했을 때 전부 다 이것은 국토계획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실시해서 1월 달에 발의해서 금년 중에 실시해 나가겠다는 그런 시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사전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3종 세 가지 제도 도입인데요. 첫 번째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복합용도구역 제도하고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인데요. 도시혁신구역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줄이면은 한국형 화이트존 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이트존이 뭡니까? 무규제 지역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여기는 규제가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용도 지역제에서 그런 한계를 철폐하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2015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제한사항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수가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단점을 보완해서 그야말로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그럼 입지 규제 최소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 알아야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똑같은 시설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지정 입지 규제 최소 지역 내용 살펴보면은 지정 요건에서 먼저 도심 철도 지역 거점이나 아니면 대중교통구역 결절지가 뭐냐면은 뭐 2개, 3개 이렇게 노선이 합치는 부분이 결절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중교통이 중심지 아니면 지역 거점 중심으로 이렇게 설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어떤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데 제약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관중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더군다나 주거 비율을 40%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수익이 안 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실적이 나빴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혁신구역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이 말한 대로 아까 말씀대로 한국형 화이트존, 무규제 도입. 우리가 화이트존 하면은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가포르 방문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온 것이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싱가포르 마루나베이 샌드 호텔, 3개의 건물이 이렇게 큰 돛담배를 받치고 있는 그야말로 정말 잘 개발된 그런 도시계획 지역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서울도 이제 그런 지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형 화이트존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시에서는 2040 계획에서 비욘드 조닉이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죠. 그래서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잘 서로 이렇게 모양새를 맞춰가면서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을 이렇게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안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대상에서는 지정 요건을 폐지해서 아까처럼 뭐 지역 거점이라든지 대중교통 결절지라든지 이런 규제 제한 요건 철폐하고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토지 이용도, 즉 용도와 밀도 이걸 갖다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즉 용도라는 건 뭡니까? 거주, 뭐 공업, 상업 그것도 해제하고, 밀도는 뭡니까? 용적률과 건폐율죠. 이것도 자유롭게 펴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하는 그림이 나오도록 또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단 너무나 이것을 허용하면은, 방임하면은 남용이 되기 때문에 단일 용도 비율은 70%까지만 하고 주거 용도 비율도 40에서 50% 플러스 알파, 임차가 공공 임대가 들어가면 플러스 알파 또는 인센티브 주는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하나 더, 우리가 국공유주는 장기 임차도 허용해서 실제 국공유주 때문에 토지가 부족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 절차를 보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 이것은 없던 건데 새로 신설한다는 것이죠. 그런 제도를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자체에서 이게 추진하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민간이 제안할 때는 민간인한테 시행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시행 자격이 뭡니까? 개발 시행자는 그 지역에
우리가 토지 일종의 수용권 같은 걸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강력 파워인 것이죠. 그래서 민간이 정말로 이렇게 사업 편의성 또는 개발 필요성에 맞게끔 적시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 효과는 뭐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철도 정비창, 대표적인 용산 철도 정비창이죠. 이런 데를 이런 데 같이 도심 내 유휴부지를 업무시설, 호텔시설, 주거시설, 병원, 공원 등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고밀 융복합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유사 사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드 호텔이죠. 싱가포르가 97년도에 화이트존 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낙후되어 있던 노후 항만 배후 도시를 이렇게 멋지게 해서 매년 2천만 명이 넘는 그런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도 어디가 시범들이 행되느냐 다들 알고 있죠. 용산국제업무지구 또 세운상가 이 두 지역이 이렇게 화이트 존으로 지정될 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꼭 관심 가져야 될 지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복합용도구역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이렇게 딱 주거지역엔 상업지역이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상업지역에는 또 주거지역이 들어갈 수 없고 중공업지역엔 아파트가 들어가더라도 총량이 제한되는데 이걸 다 벽을 허물겠다는 거예요. 이 칸막이를 다 허물어서 도시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또 살펴보면은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업무지역, 주거지역, 생활지역이 융합된 복합 용도구역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노후 세태 등으로 기존 용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나 전면적인 개발보다 지금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전면적인 개발보다도 점진적, 융합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 한번 말씀드렸죠. 컴팩트 시티 같은 개념이라고. 그래서 주거, 공업, 녹지 지역을 위해서는 전용 주거 지역, 전용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이렇게 제한되어 있던 것을 다 허물어서 실제 주거 지역에서도 필요하면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업무시설이 들어가고 병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거 복합 주거 지역에도 융복합 신산업 입지, 공업 지역에도 주거시설, 상업시설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울타리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토지 이용도 여기는 아까 우리가 화이트존에서는 어떤 규제 무규제지역이라고 했잖아요. 화이트존 자체가 무규제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개념인데 이 복합용도지역에서는 그렇게까지 허용하지 않고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용도지역 변경 절차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변경 없이 타 용도로 설치를 허용합니다. 허용하되 밀도만큼은 그 지역 기존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적용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제는 이렇게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또 상업지역, 주거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할 때 이렇게 딱 배치 비율이 딱딱딱 산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 허물어서 이제 주변 지역과 조화되도록 밀도를 결정하고 이렇게 상업지역, 주거지역, 주거, 뭐 공업 이렇게 다 서로 딱딱 이 한 존 내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복합 용도지역 구역지를 설정하겠다는 것이죠. 상당히 도시가 뭐랄까 일상생활에 편하게 되고 주민들이 멀리 이렇게 이동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정 절차를 보면 아까 마찬가지로 도시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세운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효과는 노후 공업단지나 세태구도심을 우리가 복합지역으로 지어가면서 점지역 전환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 예시를 보는 게 제일 이해하시기가 편하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국 보스턴 혁신지구인데요. 이렇게 낡았던 항만 물류도시를 이렇게 깔끔한 멋진 수변 도시로 이렇게 전환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개발 계획을, 이런 도시 계획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발표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계획 발표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시범지를 보면은 홍대 주변에 우리가 상수동, 망원동,
또 성동구의 성수동, 또 중공업지역이 많은 영등포구,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이렇게 대상 지역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다들 입을 모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지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지구.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이 필요하죠. 뭐 철도, 전기,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기반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도시기반시설이 도시계획과 함께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좀 복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자, 예를 들어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이제 기반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도로, 상하수도, 녹지, 학교, 폐기물 시설, 이런 것이 도시 기반 시설이에요. 이 도시 기반 시설이 도시 관리 계획에 들어가서 이렇게 형성되면은 도시 계획 시설이라는 거예요. 이 도시 계획 시설은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벽을 이것도 허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 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밀도를 완화해서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예시를 한번 보면 현합니다. 지금 이제 밀도 상향은 최대 용적률을 2배까지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 같은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건 좀 아르다한 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공유 자산도 장기 임차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가장 큰 그 기대 효과가 도로, 철도를 지하한 후 이 상부를 복합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본 동경역이죠. 동경역도 이런 그 개발 계획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형성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을 좀 더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해서 역세권으로 복합하는, 지금 우리 서울에서 역세권 복합 개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뭐 공릉역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지역이 역세권 복합 개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지정 절차를 알아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공간 재구조와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은 도시혁신과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고, 지정고시됨과 동시에 도시의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자동적으로 변경된 효과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연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반면에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받도록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혜택을 주었으면은 또 정부에서도 그에 맞게 여타 지역에 세례가 이렇게 분산될 수 있도록,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공기여를 받아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공공시설을 갖다가 설치해서 기부채를 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가 상승으로 직결되므로 공공기여 방안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이 공공기여를 받으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지구단위 계획 지정 변경만 허용했는데, 이제는 공간혁신구역도 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으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입체용도지역, 용도구역,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도 분명히 특례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공공기여를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받을 것인가는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에 있다는 얘기가 나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발표 내용입니다. 이제 N분 생활권 조성.
이렇게 되는데 N분은 일정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 내에서 30분이면 30분, 15분이면 15분 내에 모든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를 다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 구조계를 짜나가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는 도시가 끝없이 팽창하는 그런 도시계획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팽창 대신에 컴팩트하게 특정 지역 내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일은 다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컴팩트 시티, 여기도 컴팩트 시티. 이렇게 해서 도시 내에 정말 기능이 좀 분산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활권이라는 개념이 좀 낯선데요. 생활권 개념이 실질적으로 2030 계획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2030 계획에서 생활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생활권 계획에 잘 그림이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면 눈에 딱 들어올 텐데요. 자, 이렇게 서울은 5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도심권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동부권, 동남권, 서남권, 서부권 이렇게 5개의 권역으로 생활권이 이미 나눠져 있어요. 이 나눠진 내에서 또 이렇게 2030 계획이면 우리가 서울 기발 계획할 때 이렇게 3도심 한양, 도성, 강남, 영등포가 3도심이 되고 7부도심 상계, 창동, 창동, 상계, 잠실, 청량리, 왕십리, 동대문, 용산, 상암, 수색, 마곡, 가산, 내림 이렇게 7개 부도심 또 이렇게 12개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이미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흔들리지 않고 이 안에서 생활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도심, 서울 도심 발전 구상 또 각별로 이렇게 서부권 발전 구상, 서남권 발전 구상, 동남권 발전 구상, 동부권 발전 구상 이렇게 다 생활권별로 발전 구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이 효과를 발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N분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다 생활권을 짜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분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간인 거예요. 15분이면 15분이면 30분이면 30분.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30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생활권 내에 어떻게 됩니까? 직장, 여가, 문화, 주거까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예요. 다 30분 내에 이루어지도록. 상당히 생활이 해지게 되고 정말 뭔가 최첨단 사회에 살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시 계획 혁신 방안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자, 도시공간 혁신을 통해서 일단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공간 혁신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 기본계획이 자동적으로 변한다든가 또 공공중심에서 민간 제한 과정에서 제한자에게는 사업 시행자로 지위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하고 좀 더 빠르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뉴욕의 허디슨 야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일본 녹봉길스 실제 사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뉴욕 허드슨 야드입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판했던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최첨단 도시로 발휘하는 것이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는 이미 사진 보셨고요. 도쿄의 녹봉길스 모리타워 아주 대표적인 데죠. 옛날 동경타워에서 모든 일본 야경을 봤는데 요즘은 모리타워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일본 녹봉길스도 일본 도시계획의 가장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많이 참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울도 개발되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게끔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현재는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됐어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도시 재구조화 계획이 더 2년마다로 줄여나가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활권 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이 지정 내에서 사무질과 지속 가능성이 제거할 수 있도록 이걸 컴팩트 시티화 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 효과를 보면은 도시 기능에서는 이게 일괄되었던 것을 유연하게 설정하고 도시 계획 시설도 이제는 입체 복합 활용해서 고밀도 융복합 개발하게 하고 도시계획 시간도 4, 5, 6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도시계획 관점에서 도시 전체하고 물리적 측면 외형에 치우다면 이러는 일상공안
또 시간까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이 정말로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향후 추진 계획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국토 계획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발의해서 통과되면은 이제 하위 법령까지 해서 2023년 내에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보십시오. 자, 2023년 내에 실시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선도 사업을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노후공업지역 재정비, 노후공업지역 어디 있죠? 영등포, 그 다음에 뭐 성동구, 여러 지역에 좀 분산되어 있죠. 좀 관심가 될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래서 국토부에서 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데가 뭐 군포 같은 데도 이미 그 선도 사업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 단계로 나가고 있는데 아주 유력한 지역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이 많으시지만 실제 많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실시다. 그래서 공간혁신 교육을 실시하겠다. 두 번째는 N분 생활권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첫 번째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는 자, 도시혁신구역지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용산정비창이라든가 도시 유효부지를 고밀도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지를 해서 기존의 용도지역제, 주거지역,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이렇게 됐던 것을 100을 다 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섞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지역은 세태구 도심을 복합적으로 재개발해서 세태구 도심이 낙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막 담고 있고요.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을 입체 복합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도시계획시설도 이제는 필요한 지역에 수시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지역도 복합개발해서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상생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N분 생활권은 이렇게 30분 내에 모든 것이 그 지역 내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인프라를 다 갖춰 놓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되겠죠? 자, 올해 안에 선도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이 담고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이 제도에 따라서는 이제 부동산 가치평가 틀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에는 용도지역, 야, 여긴 주거지역인데 여기는 준주거지역이니까 용적률 400%야. 그러니까 이 토지 가치가 높아. 땅값 비쌀 거야. 이렇게 딱딱 정해졌는데 이제는 그런 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도시의 어떤 구심리가 또 중심지와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봐서 가치 평가하기 때문에 과거의 이 평가 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입지만 가지고서는 어떤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1월 6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은 가치 평가의 틀이 바뀐 제도이기 때문에 좀 세심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동산과 세금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시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